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 돈 한 푼 안 버시잖아요. 밥이라도 좀 아껴서 드셔야죠. 며느리 유미의 목소리는 얇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 말이 저녁 식탁의 고요함을 깨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위로, 내 밥그릇 위로 돌멩이처럼 툭 떨어졌다. 딸깍 아들 민혁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정적 내 이름은 이수진. 이른을 코앞에 둔 늙은이고 대구의 이 작은 아파트에서 하나뿐인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째였다. 나는 방금 입에 넣으려던 시금치 나물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그날 저녁에야 비로소 알았다.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었다. 올 것이 왔다는 막연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서늘함이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혁에게로 향했다. 내 아들, 40을 간 넘긴 평범한 회사의 과장. 어릴 적 감기만 걸려도 내 품에 파고들어 칭얼대던 약한 아이. 내가 밤새워 일해번 돈으로 대학을 졸업시키고 장가까지 보낸 내 삶의 이유이자 결과물. 나는 아들이 고개를 들기를 바랐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하고 아내를 나무라주기를. 혹은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나에게 위로의 눈빛이라도 보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민혁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들은 그저 자신의 밥그릇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흰쌀밥 위에 아들의 넓은 어깨가 무겁게 웅크려져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그 침묵. 며느리의 가시 돋친 말보다 아들의 그 비겁한 침묵이 내 심장을 1000갈래, 10,000갈래로 찢어 놓았다. 그것은 동의였고 방관이었으며 나를 향한 명백한 배신이었다. 식탁의 다른 쪽 끝에서는 7살배기 내 손자 준영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공기는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동그란 눈으로 나 한 번, 제 아빠 한 번, 그리고 제 엄마 한 번을 번갈아 보던 아이는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어른들의 분노가 너무 무거울 때 아이들이 보이는 특유의 자기 방어였다.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남은 밥을 꼭꼭 씹어 삼켰다. 그리고 국그릇에 남은 국물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울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내 손목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도 힘겹단다. 혹은 네 아비 병수발하느라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단다. 같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이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기시키는 것은 이제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잊었으므로. 식사가 끝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릇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유미는 의자에 기댄 채 만족스러운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엉거주춤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텅 빈 식탁에 남겨진 그릇들을 하나씩 겹쳤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분노나 눈물이 아닌 수십 년간 해왔던 이 익숙한 노동으로 나의 상처에 답했다. 모욕보다 더 쓴 것들을 삼키며
살아온 한 여자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존엄성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내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창고를 개조해 만든 붙박이장 하나 없는 이 작은 방. 천장에 낡은 선풍기가 끼익 끼익 주기적으로 신음소리를 냈다. 거실에서는 희미하게 TV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나만 홀로 이 어둠 속에서 심장에 박힌 가시를 빼내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모욕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지워짐의 결과였다. 나는 오랫동안 희미해지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 희미한 윤곽선을 날카롭게 완성시켰을 뿐이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늙은이들이 을에 그렇듯 나는 과거를 생각했다. 섬유 공장에서 밤새워 재봉틀을 돌려번 돈으로 민혁의 분유 값을 벌던 젊은 시절을, 아들의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남편과 함께 밤새 걱정했던 날들을, 그리고 내 낡은 가계부, 그 푸른색 표지에 두꺼운 노트를 생각했다. 그때였다.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그래, 가계부. 나의 모든 희생과 세월이 담겨있는 그 증거. 나는 더 이상 이불 속에서 뒤척이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도, 뜨거운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아주 고요하고 투명한 결심이 안개 낀 새벽녘의 태양처럼 내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대로 사라져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든 것이 아니었다. 나는 비로소 아주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고 내 작은 방의 낡은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옷장 가장 아래 칸, 조명 냄새가 밴 낡은 옷가지들 밑에 숨겨두었던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내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남편이 처음 선물했던 은반지, 그리고 푸른색 표지에 두꺼운 노트 한 권, 나의 가계부였다. 나는 대구의 방직 공장에서 청춘을 보냈다. 하루 12시간씩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먼지 속에서 실을 감고 천을 짰다. 내 손은 언제나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낄 날이 많았다. 그때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다. 그는 가난하지만 눈이 맑은 법대생이었다. 우리는 공장 근처에 낡은 국밥집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의 졸업과 함께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후 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남편이 사법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내가 가장이 되어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동네 문방구에서 산 가장 싸고 평범한 노트였다. 나는 매일 밤 고된 노동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밥상머리에 앉아 가계부를 썼다. 달아빠진 몽단 연필로 한 칸 한 칸 정성껏 채워나갔다. 1980년 5월 10일 수입 내 월급 15만 원, 지출쌀 한 말 2만 원, 연탄 50장 1만 원, 남편 책값 8천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나의 희생과 남편의 꿈,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사랑이 담긴 일기였다. 나는 남편의 책값이 아까워 내 낡은 구두를 몇 번이나 굽을 갈아 신었고 콩나물 한 봉지를 사서 사흘을 나눠 먹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남편이 멋진 법률가가 되고
우리에게도 번듯한 집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뒤 남편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판검사가 되지 않았다. 대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차렸다. 돈벌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그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남편의 뜻을 존중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가계부를 썼다. 그 사이 아들 민혁이가 태어났다. 가계부의 내용은 조금씩 바뀌어갔다. 1985년 9월 3일 지출 민혁이 분유값 1만 5천 원, 예방접종비 5천 원. 1992년 3월 2일 지출 민혁이 초등학교 입학책 가방 2만 원, 공책과 연필 3천 원. 남편의 수입은 여전히 넉넉지 않았고 나는 부업으로 옷 수선 일을 시작했다. 나는 민혁이가 기죽지 않기를 바랐다. 다른 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도 보내고 싶었고 새 운동화도 사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나는 내 옷 한 벌 사 입지 않았고 시장에서 가장 값싼 채소만 골라 샀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푸른색 가계부 안에 나의 푸른 잉크로 기록되었다. 세월이 흘러 민혁이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며느리 유미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나는 아들의 결혼 자금이 부족할까봐 내가 평생을 모아온 적금을 깨서 선뜻 내주었다. 2012년 10월 20일 지출 민혁이 결혼 예물 및 예단 비용 2천만 원, 전세 자금 보탬 3천만 원. 그날 가계부에 그 숫자를 적으며 내 손은 조금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내가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후에도 나는 가계부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다만 기록의 내용은 달라졌다. 더 이상 수입 항목은 없었다. 오직 지출만이 있었다. 남편이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과 내 국민연금을 쪼개어 나는 손자의 간식값과 학원비를 냈고 명절에는 며느리의 옷을 사주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군식구로 보이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40년간 쓴 이제는 10권이 훌쩍 넘어버린 가계부들을 상자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것은 나의 역사이자 내 가족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한 번도 이 기록들을 꺼내 보이며 나의 공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의 모욕과 아들의 침묵 앞에서 나는 내가 틀렸음을 깨달았다. 나는 상자에서 가장 최근에 쓰던 가계부를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페이지를 펼쳤다. 2025년 8월 10일 지출 손자 준영이 여름 캠프 비용 30만 원. 며느리 유미 생일 선물 화장품 시 5만 원. 불과 며칠 전의 기록이었다. 나는 이 돈을 내기 위해 내 오랜 무릎 통증을 치료할 병원비를 아꼈다. 그런데 고작 며칠 뒤에 돌아온 것은 돈 한 푼 안 버시면서 밥이나 아껴 드시라는 경멸이었다. 나는 조용히 가계부를 덮었다. 그리고 상자째로 들어 낡은 여행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 가계부는 더 이상 사랑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들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정확한 청구서가 될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주는 사랑에만 익숙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준 만큼, 아니, 내가 받아야 할 존중만큼은 정확하게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내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오래된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다. 늙은 어미가 홀로 남았으니 아들이 모시는 것은 세상의 이치였다. 유미 역시 처음에는 깍듯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라며 살갑게 굴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잠시나마.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손님도 아닌 보이지 않는 하숙생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평생의 습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다. 하지만 며느리 유미는 내가 차린 아침상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어머님, 요즘 누가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 먹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 나물은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는 내가 만든 음식 대신 유미가 주문한 배달 음식이나 그녀가 건강식이라고 부르는 낯선 서양식 요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의 정성은 옛날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손맛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났다. 나는 부엌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거실의 풍경도 바뀌어갔다. 남편과 내가 함께 고른, 낡았지만 편안했던 소파는 어느 날 집안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그 자리에는 앉기에도 불편해 보이는 하얗고 각진 소파가 들어왔다. 벽에 걸려있던 우리 부부의 흑백 결혼사진은 어느새 창고로 향했고, 그 자리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추상화 한 점이 걸렸다. 나는 마치 내 기억들이 도둑맞는 기분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님, 집이 훨씬 넓어 보이고 세련됐죠 하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 앞에서 나는 그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는 점차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거실을 서성이는 내 발소리조차 가족의 대화를 방해하는 소음이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손자 준영이와 놀아주려 하면 유미는 어머님, 요즘 애들 교육 방식은 옛날이랑 달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아이를 데려갔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내 아들 민혁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은 가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유미가 내 면전에서 대놓고 핀잔을 줄 때면 민혁이는 헛기침을 하거나 신문을 뒤적이며 상황을 회피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여보, 그만해 하고 아내를 제지하거나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다. 그 아이는 가장이 되어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는 대신 가장 쉬운 길을 택했다. 바로 침묵과 방관이었다. 아들의 침묵은 유미에게 당신이 옳다는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과 같았고, 내게는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기보다 저 여자의 남편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의 세상은 방문 안으로 축소되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작은 방에서 낡은 라디오를 듣거나 뜨개질을 하며 보냈다. 문 밖의 세상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 집에 월세를 내지 않는 늙고 성가신 하숙생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임을 확인시켜주는 날이 왔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다. 아들 내외가 유난히 들떠 보였다. 유미는 새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고, 민혁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다. 어디 여행 가니? 내가 물었다. 네, 어머님. 유미가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 좀 다녀오려고요.
민혁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바람 좀 쐬고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당연히 나도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 그럼 나도 짐을 좀 챙겨야겠구나. 내 말에 유미와 민혁은 순간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 짧은 시선 교환 속에 모든 답이 있었다. 유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희끼리만 좀 다녀올게요. 아시잖아요. 저희도 부부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비행기 타시면 어머님 무릎도 아프실 테고 힘드실 거예요. 어머님은 집에서 편히 쉬고 계세요. 무부만의 시간. 힘드실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어머님은 짐이 되니 빠지세요라는 것이었다. 나는 민혁이를 보았다. 아들은 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엄마. 표를 3장밖에 예매 못해서 거짓말. 그들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굳어버린 돌덩이가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손자 준영이는 할머니, 저 비행기 타러 가요. 라며 해맑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들 내외는 어머님, 집 잘 보고 계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마치 내가 이 집의 문직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갔다. 쾅,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 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투명한지를 깨달았다.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필요할 때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의 주인도 집을 지키는 개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날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서 내 아들 가족이 웃고 떠들고 있을 때 나는 내 작은 방에서 조용히 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러니 내가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없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을 그 시각. 나는 내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짐을 꾸렸다. 옷가지 몇 벌과 세면 도구, 그리고 남편의 사진. 마지막으로 나는 옷장 깊숙한 곳의 상자를 꺼내 그 안에 든 나의 낡은 가계부들을 모두 여행 가방에 담았다. 그것은 나의 과거이자 이제 곧 나의 미래가 될 것이었다. 나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 나의 부재를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내가 평생을 바쳐온 그 집의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을 뿐이다. 내가 향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나 쓸쓸한 요양원이 아니었다. 나는 낡은 버스를 타고 한때 내가 일했던 방직 공장, 근처의 허름한 동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의 오랜 친구, 경자가 살고 있었다. 경자는 나와 함께 공장에서 청춘을 보냈고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작은 빌레서 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나의 방문에 경자는 놀랐지만 내 얼굴의 그늘을 보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생했다. 친구야, 어서 들어와라며 내 어깨를 다독여줄 뿐이었다. 나는 친구가 내어준 작은 방에서 며칠을 묵었다. 낮에는 친구와 함께 시장을 보고 저녁에는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40년간 켜켜이 쌓여왔던 내 마음속 응어리가 친구의 따뜻함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혔다. 나는 경제계에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시내 중심가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 3층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동철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김 변호사님은 내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부부의 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분이었다. 사무실은 예전 그대로였다. 낡은 가죽 소파와 책으로 가득 찬 책장, 그리고 오래된 종이 냄새. 김 변호사님은 돋보기 안경 너머로 나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수진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어인 일로? 나는 그가 내어준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 아들의 침묵, 그리고 나를 빼놓고 떠난 제주도 여행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굳어갔다. 이야기를 마친 후 나는 품속에서 나의 낡은 가계부 한 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제 평생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김 변호사님은 내 가계부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놓인 묵직한 철제 캐비닛으로 향했다. 그는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를 찾아 캐비닛을 열고 그 안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수진 씨, 그가 서류철을 들고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박서방, 내 친구가 참 현명한 사람이었소. 네, 이걸 한번 보시오. 김 변호사님은 서류철에서 노랗게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남편의 유언장이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의 유언장이었지만 그가 가리키는 마지막 조항은 내 기억에 없는 것이었다. 남편께서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 저를 찾아와 유언장을 수정하셨소. 아들 민혁군에게는 기본적인 재산을 상속하되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대구의 그 아파트는 김 변호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아내인 이수진, 즉 수진 씨에게만 단독으로 증여한다고 명시해두었소. 법적으로 이 집은 온전히 수진 씨 한 사람의 재산이란 말이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하지만 저는 공동 명의인 줄로만 아니요. 남편께서는 수진 씨의 희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까봐 아들의 나약함을 걱정했소. 그래서 수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떠난 거요. 당신이 평생을 바친 그 집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오. 나는 서류 위에 적힌 수증자 이수진이라는 글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내가 그의 사랑을 의심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법이라는 가장 단단한 방식으로 내 곁에 함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동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남편은 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마도 아들 내외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기를 바랐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이 법적 권리를 사용할 날이 오지 않기를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다. 이제 어쩔 생각이시오? 김 변호사님이 물었다. 법은 완전히 수진 씨 편이오. 당장이라도 그들을 내보낼 수 있소. 나는 눈물을 닦고 유언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것은 복수심이 아니었다. 내 남편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눈칫밥을 먹는 늙은 하숙생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주인이었다.
변호사님,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마음속에는 환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남편이 남겨준 진실의 빛이었다.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나온 후 나는 곧장 친구 경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나는 대구 시내의 한 낡은 찻집으로 들어가 창가의 자리를 잡고 앉았다. 쌉쌀한 쌍화차를 시켜놓고 나는 방금 전 변호사님이 복사해준 남편의 유언장 사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수증자 이수진. 내 이름 세 글자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 이 서류를 아들 내외의 얼굴에 던지며 이 집은 내 것이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쳐야 할까? 그것은 가장 쉽고 통쾌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일 뿐. 그 아이들에게 어떤 교훈도 주지 못할 것이다. 남편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도 그것이 아닐 터였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집은 이제 상처뿐인 공간이었다. 행복했던 기억 위로. 며느리의 경멸과 아들의 침묵이 얼룩처럼 번져 있었다. 내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산다 한들. 예전처럼 편안한 나의 보금자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집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맞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저 수진입니다.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나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이 집을 팔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내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며 내가 다음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 내외가 아무것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소. 김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있소? 우리가 먼저 그쪽에 접촉하면 조용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마칠 수 있을 거요. 시세보다 조금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수진 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소. 그렇게 해주세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은 김 변호사님의 주도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나는 경자의 집에 머물며 변호사님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는 며칠 뒤 적당한 매수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내 인생이 담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내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나는 내 과거를 팔아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사기 위해 낡고 병든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책임감, 아내라는 이름의 희생, 그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의식과도 같았다.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경자의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친구 집에서 유세를 부리다. 돈이 떨어지면 제 발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오만한 무지 속에서 조용히 나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법이라는 단단한 벽돌로, 남편이 남긴 사랑이라는 굳건한 시멘트로,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 씨, 모든 절차가 끝났소. 오늘부로 그 집은 법적으로 수진 씨의 소유가 아니오. 매각 대금은 알려준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었으니 확인해 보시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나는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안에 찍힌 숫자는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고요한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그 시각, 대구의 그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아마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들이 앉아 있는 소파가 자신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들의 안락한 일상은 이제 곧 도착할 낯선 사람의 편지 한 통에 의해 산산조각 날 터였다. 나의 조용한 행동은 이제 곧 그들의 삶을 뒤흔들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법적으로 그 집이 완전히 내 손을 떠난 후에도 나는 한동안 경자의 집에 더 머물렀다. 김 변호사님은 나에게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잠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그리고 그 폭풍의 끝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내 예상대로. 그들은 꽤 오랫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돈이 떨어지면 결국 돌아올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집의 등기부등본이 이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태평한 일상을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을 것이다. 아마도 며느리 유미가 퇴근 후 우편함을 열었을 때 그 낯선 편지를 발견했을 것이다. 발신인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집을 판 부동산 투자 회사의 법률 대리인 이름으로 된 딱딱한 서류 봉투였을 것이다. 유미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하얗게 질려갔을지 나는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었다. 부동산 명도 통지서.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구시 소재의 주택은 2025년 9월 15일부로 합법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원상 복구하여 명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에 명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기 혹은 잘못된 장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직인이 찍힌 서류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그들이 발딛고 서 있는 그 집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집이 아니라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아마도 그날 저녁 집 안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유미는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분노하며 소리쳤을 것이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그 늙은 여우 같은 엄마가 우리 뒤통수를 친 거라고 민혁이는 아내의 비난과 눈앞의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했겠지. 그리고 그들의 분노의 화살은 당연하게도 나를 향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최유미였다. 며느리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귀가 찢어질 듯한 유미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 집은 내 집이었단다. 내가 내 것을 되찾아 처분한 것뿐이야. 뭐라고요? 그 집이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민혁 씨가 상속받은 우리 집이지? 그랬었지. 하지만 네 남편의 아버지는 너희들의 생각보다 훨씬 현명한 사람이었단다. 더 할 말 없으면 끊겠다. 나는 며느리가 더 소리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잠시 후 이번에는 발신이니 내 아들로 바뀌어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는 끊어지고 다시 걸려오기를 반복했다. 10번, 20번, 마치 발작과도 같았다. 전화가 잠잠해지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유미가 다 잘못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제발 집은 안 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라고 이래? 준영이는 어떡하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나는 그 애원과 절규가 담긴 문자들을 하나도 읽지 않고 삭제해버렸다. 이미 늦었다. 그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는 유미가 내게 모욕을 주고 아들이 내 뺨을 때렸던 그날 저녁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친구 경자가 내어준 방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서 여전히 주기적으로 진동하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작은 불빛이 멀리 대구에서 타오르고 있을 거대한 혼란을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조금도 통쾌하지 않았다.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었다. 수십 년간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마침내 수평을 찾아가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의 가치를 이제야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될 터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들 내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수소문 끝에 내가 머물고 있는 친구 경자의 집을 알아냈다. 어느 날 저녁 경자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수진아, 저기 아들하고 며느리가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경자에게 걱정 말라고 말하고 거실로 나갔다. 문을 열자 헬쑥한 얼굴에 민혁이와 유미가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쭈뼛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우리는 경자의 작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혁이었다. 아이는 무릎 위에 놓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옆에 앉은 유미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날은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들은 번갈아가며 사과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했다.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손자 준영이는 어떡하냐며 동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들은 내가 마음이 약해져
이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 되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애원과 눈물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차들의 마지막 발버둥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들의 말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돈 봉투도 법률 서류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밤새 준비한 나의 낡은 가계부의 복사본들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유미가 물었다. 내 40년 인생이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나의 글씨로 지난 40년간의 지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가장 오래된 장부의 첫 페이지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1985년 3월. 민혁이 대학 등록금 85만 원. 내가 공장에서 야근 수당까지 합쳐 3달을 꼬박 모아야 했던 돈이다. 나는 다음 장을 펼쳤다. 2012년 10월. 민혁이 결혼 자금 보탬 5천만 원. 내 퇴직금의 절반이었다. 2015년 5월. 너희들 첫 차 살 때 보태준 계약금 500만 원. 2017년. 유미 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대신 내준 병원비 300만 원. 2020년부터 작년까지 너희들 생활비 빠듯하다고 매달 내 연금에서 쪼개어준 돈. 손자 준영이 학원비며 책값.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분노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40년 동안의 사실을, 숫자를, 기록을 읽어 내려갔을 뿐이다. 내가 펼쳐놓는 종이가 늘어날수록 아들 내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의 눈앞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돈 한 푼 안 버는 존재로 치부했던 늙은 어미가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의 삶을 지탱해온 가장 큰 기둥이었음을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마지막 장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울렸다. 나는 그저 너희가 잊어버린 나의 세월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하찮게 여겼던 나의 존재가 너희들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려주는 것뿐이야. 밥이나 아껴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먹어온 그 밥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했어야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민혁이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복사본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유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그들의 모든 변명과 눈물은 이 냉정한 숫자들 앞에서 힘을 잃고 초라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만남을 이어갈 이유가 없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 내가 등을 돌려 내 방으로 향했을 때 등 뒤에서 민혁이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쾅!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문 밖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존엄성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경자의 집 거실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친구 경자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고 세상은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지만 나는 후련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마음을 채울 뿐이었다. 나는 며칠 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판 집값의 일부를 떼어주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들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작은 방이라도 얻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이 돈으로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거라. 더 이상은 없다. 그것이 내가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그 후로 나는 아들에게서 온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나는 남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좋은 옷을 사 입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며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런 공허한 소비는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나처럼 평생을 희생하고도 헌신짝처럼 버려진 여자들을 생각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말하지 못하는 늙은 어머니들을 생각했다. 어쩌면 나에게 남은 돈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경자와 상의한 끝에 대구 시내의 변두리에 있는 낡은 2층짜리 주택을 하나 샀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폐가 나 다름없었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작고 아담한 집이었다. 나는 내 남은 돈 전부를 그 집을 수리하는 데 쏟아부었다. 비싼 자재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우리는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낡은 창문을 갈고 작은 마당에는 채소를 심었다. 몇 달 뒤 흉가 갔던 그 집은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 집에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나의 오랜 친구 경자가 보금자리의 첫 번째 식구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일 때 밥맛은 더 좋았고 웃음은 더 커졌다. 얼마 뒤 우리는 수소문 끝에 2명의 새로운 식구를 더 맞이했다. 한 명은 나처럼 아들에게 구박받다 집을 나온 할머니였고 다른 한 명은 평생을 혼자 살아온 무연고 할머니였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보금자리의 하루는 언제나 시끌벅적했다. 우리는 함께 김치를 담그고 뜨개질을 하고 화투를 치며 시간을 보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은 달랐지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자식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었다. 오늘도 나는 보금자리에 부엌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한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고 마당에서는 우리가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다. 거실에서는 경자가 목청껏 트로트를 부르고 다른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웃고 있다. 나는 이따금 창밖을 내다본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인다. 그 불빛 어딘가에 내 아들 민혁이도 살고 있겠지. 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아마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들을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 나는 내 옛집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의 존재를 기뻐해주는 새로운 가족,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일군, 따뜻하고 평화로운 나의 마지막 보금자리.
저녁 노을이 부엌창으로 길게 들어와 우리의 웃음 띤 얼굴을 따스하게 비춘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하다. 40년간의 희생을 기록했던 나의 낡은 가계부는 이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다.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나의 하루하루가 이미 충분히 행복과 감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